다음으로 빈티지 엽서, 옮겨 붙은 소망, 그 다음에 우리의 적들이 산을 오를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옮겨 붙은 소망을 가장 좋게 봤다는 심진경 선생님부터 하겠습니다. 빈티지 엽서부터 그때 말씀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순수 상관없이. 상관없이. 뭘 하라는 거야? 그냥 각자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일단 이제 제가 이미상의 옮겨붙은 소망을 가장 좋게 본 이유는 일단 이미상이라는 작가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 소설도 되게 좀 약간 전체적인 그 흐름이 뭔가 좀 그 캐릭터가 되게 엉뚱하거든요. 되게 엉뚱하고 그리고 그 엉뚱한 캐릭터의 그 엉뚱한 그 일을 결국에는 내가 그거를 받아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의 그 뭐 NNN즈라는 이 여성과 그 남편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아내 바라기 아니면은 이제 아내 아바타 약간 그런 사람이고 이 아내가 어느 날 이제 서울에서 둘이 다 괜찮은 직장 다니고 아파트 괜찮은 서울의 이제 아파트에서 둘이 살다가 갑자기 이 아내가 이제 이거 다 팔고 우리 이제 일종의 이렇게 파이어족으로 살자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아파트를 팔고 빌라를 이제 변두리에 있는 빌라를 구입해서 거기에서 살면서 일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는 그 여성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여성이 늘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옛날에 이제 사람들이 썼던 그런 빈티지한 액세서리들을 약간 그런 개인 방송 같은 데서 하는 그런 경매에 참여해서 그 액세서리들을 막 이렇게 수집하는 어떤 그런 사람의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액세서리 이 사람이 이게 빠르지가 않으니까 나는 여기서 이렇게 이 소설의 이제 그 서술자인 나는 그 사람 대신에 이거를 클릭을 해주는 광클 해주는 그 사람이 나인 거죠. 그래서 이 나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사람한테 그 유산으로 받아요. 그 빈티지 액세서리를.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그거를 팔면서 파는 판매자가 되면서 소설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소설을 읽었을 때는 이게 무슨 얘기지? 약간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소설 자체가. 근데 이게 좀 뭐랄까 이 이미상의 다른 소설이 좀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게 되게 이제 우리는 되게 예측 가능한 코스를 따라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어떠한 경로 이탈에 이제 그 이 영역으로 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경로 이탈, 자발적 경로 이탈자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자발적 경로 이탈자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그리고 이 빈티지 액세서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현실적 자본주의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별로 가치가 없는 오래된 거지만 그렇게 별로 가치가 없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사모으는 거죠. 그런 것들도 어떤 경제 가치라는 것이 따져지지 않는 어떤 세계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 뭐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다 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시겠지만 네,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어떤 유산이라는 건 그런 삶의 방식을 유산으로 받고 또 실질적으로 어떠한 그 경제 가치가 없는 그러한 빈티지 액세서리들을 유산으로 받는 그것도 전혀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의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한 얘기고 김혜진의 빈티지 엽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주인공이 이제 뭐 어쩌다가 이제 이 사람 자전거 수리점을 남편이랑 같이 하는데 그 자전거 수리점이라는 게 그 안에서 자전거 수리를 하거나 자전거만 파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걸 팔아요. 나중에는 고춧가루도 팔아요. 뭐 한 팩에 10,0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 여성은 그리고 동네에 있는 그러한 뭐 조그만 그 헬스장을 다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거기 같이 다니는 엄마들이
뭐 이제 이 여자가 대학 나온 줄도 모르는 거야. 여자는 사실은 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냥 동네에서 그런 자전거 포를 운영하면서 뭐 이런저런 그런 소위 말해서 되게 이제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한테는 어떠한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 이제 가라앉은 어떠한 젊은 날의 어떠한 뭐 꿈이라든지 이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우연히 만난 어떠한 그 자기 헬스 뭐 자세를 좀 이렇게 잡아줬던 남자랑 빈티지 엽서를 같이 읽는 거예요. 누군가 이제 막 저기서 이런 이제 그런 외국에서 산 그런 엽서들을 그 뒤에 있는 것들을 이 여자도 이 여자가 북무과 출신인가 아무튼 스페인어과 출신인가 해가지고 이 여자가 떠듬떠듬 그걸 같이 이제 읽었는데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 눈에는 동네 사람 눈에는 이제 불륜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소문이 나면서 이 여자가 이제 빈티지 엽서 읽기를 이제 그만두면서 이제 나중에 남편이 이제 맨 마지막 장면에 남편이 어디 외출을 하면서 이제 고춧가루 새로 팔게 됐는데 그 고춧가루 10,000원 이하로는 팔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나가거든요. 이게 되게 주제의식이 되게 명확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익숙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디테일들이 헬스장 어떤 그 조그만 동네에서의 그런 이런저런 그러한 소문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 남자와의 그 짧은 어떠한 일탈? 경로 일탈에서 다시 이 사람은 돌아오는 거고 이게 돌아오는 게 사실 뭐 오정이나 이런 사람들의 많은 소설들이 경로 이탈했던 여자들이 다시 본래의 어떠한 자기 경로로 들어서는 얘기로 끝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미상에 옮겨붙은 소망이 경로 이탈로 그냥 쭉 그 길로 그냥 모르는 길로 계속 가는 얘기라면 이거는 다시 그냥 평범한 자기한테 익숙한 일상의 길로 돌아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하윤이의 이제 우리의 적들이 산을 오를 때가 좀 문제적인 소설인데 요거는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해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상에 옮겨붙은 소망을 사실은 그렇게 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작품이 저는 어떻게 읽었냐면 의미화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남편이 그 어떤 그 시위하다가 죽은 것에 대하여 맞아. 환경 단체에서 단체들이 와서 그 좀 써달라고 그러잖아요 아내한테. 근데 안 아내는 써줘. 끝까지 그걸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행위를 의미화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빈티지인데 빈티지는 사실은 스토리가 붙어야지 그게 가치가 생기잖아요. 그냥 있으면 그냥 큐빅을 받은 오래된 액세서리에 불과하지만 스토리가 결합했을 때는 그게 가치가 뛰는 건데 이 NNNG가 그걸 사들여서는 아무렇게나 차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위는 제가 볼 때 자꾸 의미를 무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세한 이야기 하면 아유 그건 듣기 싫어 여기서 핸드폰 그러니까 자꾸 그 또 하나의 NNNG 특징은 남편 뭘 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 집 팔고 옮기자 그럴 때 내가 그냥 말로 그랬을 뿐인데 하고 또 자기의 제안의 의견을 또 무화시키고 그러니까 계속 무화시켜 나가는 사람인데 이제 화자가 그 유산을 물려받잖아요. 유산을 물려받아서 자기가 팔아보는데 뜬금없이 드래킨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는 이걸 팔아서 어떻게 뭐 의미를 붙이고 하려고 하는데 보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나를 읽어버리잖아요. 드래킨 하고 싶으면 뭐 더 좋아 이런 식으로 진지한 예, 상황을 보내주죠. 그러니까는 내가 내 나름대로 의미화를 열심히 시도했으나 이 빈티지 액세서리를 팔기 위해서 결국 그게 NNNG랑 같네 결과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옮겨붙은 소망이라는 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 어쨌든 의미화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뛰어서 거기 합류하려고 하잖아요. 그 시위에 합류하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행위에 대한 종결 지점이고 의미화 지점인데 그 남편이 그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화자는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일단 나한테 옮겨 붙어서 의미화를 시도했으나 무화돼 버렸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NNNG가 갖고 있던 이 NNNG라는 이름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의미 없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또 나한테 옮겨 붙은 그 이중적 구조를 마지막에 결말로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정론 작가상에서 있었던 그 무경, 목경 그 이야기의 작가의 주제의식에
연장선에 이 작품이 다 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근본적인 의미와의 그렇죠. 거부. 예. 의미화를 할 수 있을까 작품에 대해서 읽는 사람이 다 다르네. 그러니까 의미화의 거부라기보다는 이게 사실 의미화가 되면 그게 딱 고정이 되잖아요. 문학적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비둘기 하면 평화 이런 식으로 그 의미가 고정된 것처럼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상징이 돼버리면 그러면은 그 문학 작품에서의 어떤 새로움의 추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작가들한테는 자기가 이제 좋은 작품을 쓴다는 게 어떠한 하나의 토템을 만들려고 하는 작가도 있겠지만 그 이상 토템이 되지 않는 어떤 하나의 고유한 의미화가 되지 않는 그래서 약간 자기의 작품을 일종의 그냥 쓰러지게 만드는 그래서 한바탕 어떤 춤이라는 것은 되게 그 연행성이 강조돼서 한번 딱 보고 나면 되지만 그게 고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떠한 동상이나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쓰러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작가가 생각하는 이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좀 뭐라 그럴까 현이상학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면이 있죠. 이미상이라는 작가 자체가. 네, 개인적으로는 여기 실린 작품들 중에서 제가 베스트로 꼽는 게 이미상의 옹벽 붙은 소망이었어요. 참고로 2등이 빈티지 엽서, 3등이 너는 별을 보자며 그랬는데 그 이미상 작가의 작품을 제가 뭐 처음 보는 건데 이번에 아니야 그때 점작상에서 그거 봤어. 봤어요? 응. 다 같이 봤어요. 죄송합니다. 기억력이 하찮아가지고 그 일단 읽으면서 캐릭터가 굉장히 독특해서 잘 읽힌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세가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있다. 그것을 쉽게 집어낼 수는 없지만 뭔가 이제 어떤 주제 의식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의 깊게 읽었는데 아까 선생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뭐 의미에 대한 문제, 가치에 대한 문제, 사용 가치에 대한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삶의 자의성에 대한 작품으로 읽었습니다. 알비트라리니스라고 하는 그 되게 가치에 대한 얘기를 사회학에서 얘기할 때 이게 가치라는 것이 우리가 뭐 교환 가치, 사용 가치 얘기하지만 결국은 교환될 수 없는 것들을 교환되게 만드는 것이 경제학인 것이고 그것을 이제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이 막스의 자본론이거든요. 우리는 교환될 수 없는 것을 마치 교환이 되는 것처럼 1대1로 교환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되게 자의적으로 생겨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착시를 느끼는 것일 뿐이고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그 니런버그라는 아버지와 아들이 쓴 책 중에 지식의 기초라는 책이 있는데 한국에는 언카운터블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지식의 기초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인류의 지식이 두 종류로 나뉘어요. 카운터블한 것과 언카운터블한 것. 그러니까 셀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과학적인 수학적인 지식이고 셀 수 없는 것은 진짜 셀 수 없는 것, 비교될 수 없는 것들의 영역이 있는데 이제 인류의 역사가 점점 이제 근대를 통해서 발전하면서 과학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게 됐는데 사실은 과학도 중요하지만 수학도 중요하지만 세상에는 셀 수 없는 것들이 많다. 근데 셀 수 없는 것을 마치 셀 수 있는 것처럼 자꾸만 치환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이미상의 옹벽붙은 소망에 나오는 이 액세서리라는 이제 소재도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용 가치가 없잖아요. 사용 가치가 없는데 교환 가치만 있는 것들인데 이 작품에서는 또 교환 가치조차도 사실은 그 안에서 마음대로 그냥 만들어지잖아요. 결국은 그것이 주관적으로 생겨나는 가치인 것이고 자기가 뭐 아까 그 배상훈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드래킨인지 아닌지조차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보는 시선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 작품이 얘기하는 것은 의미를 거부한다기보다는 의미라는 것이 얼마나 자의적으로 생성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좀 외부의 시선에 의해서 좀 강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주제이고 작가가 나름 이 주제를 장악해서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품을 저는 베스트로 꼽았고요. 김혜진 작가의 빈티지 엽서는 전형적인 어떤 문학적인 작품, 소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주제 역시도 명확하게 와닿았고 우리가 일상에서 사실은 고춧가루라는 그 사물로 비유되는 굉장히 그냥 범속하고 정말 촌스럽고 우리가
필요하지만 사실은 되게 어떤 면에서 고춧가루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좀 촌스러운 사물이잖아요. 우리가 그 지향하는 어떤 고상하고 형이상학적인 가치와 정반대에 있는 산물로서 고춧가루라는 것이 대비가 되고 있고 자전거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든 자신이 지향하는 뭔가 일상의 다른 영역, 내가 젊었을 때 한때 욕망했던 그런 대상을 일상 속에서 어느 순간 잠깐 엿봤다가 다시 이제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서사를 굉장히 유리하게 묘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런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작가만의 어떤 색깔을 통해서 작가만의 문장을 통해서 유리하게 잘 드러낸 작품 수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 두 작품을 굳이 묶자면 교환 가능성, 교환 가능성이라고 하는 어떤 공통적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교환할 것인가, 우리는 현대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물건의 정가를 매기고 그 정가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걸 믿으면서 그것을 구매하거나 소비하면서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총체적 의문이 저는 이 엉겨 붙은 소망에 자리 잡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말도 안 돼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부동산 이야기부터 시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파트라는 게 과연 그러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망의 발현이잖아요. 소망, 수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부동산 가격을 더 띄워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사실은 이 소망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그 믿음의 영역을 구성하고, 그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화를 형성하게 되고, 그 의미화가 가치로서 실현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이 교환 가능하다라고 믿는 방식으로 자본주의 세계를 구축해 온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NNN즈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의미화되지도 않고 환원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이미상 작가의 작품은 교환 가능성에 대한 반대로서 환원 불가능함, 환원할 수 없다는 거, 이거는 이걸로 환원할 수 없다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이해를 가지고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것 같고, 저는 또 그런 면에서 이 빈티지라고 하는 거, 제가 또 빈티지 좋아하기 때문에 빈티지를 통해서 그려지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에 대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뭐 반자본주의적이다, 뭐 파이어적이다, 뭐 다양하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한편으로는 이 시대에 안 맞는 뭐 구시대적 하고 반시대적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로 되게 들렸고, 그런 면에서 확실히 임비상 작가는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다라는 생각했고, 한편으로 또 김혜진 작가 빈티지 없어도 저는 이것도 교환 문제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가급적 동등하게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빈티지 엽서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어딘가에 새겨져 있는 누군가 과거의 흔적이고, 누군가한테는 아무 의미, 남편한테는 아무 의미 없는 쓸데없는 종이 쪼가리인데, 이 빈티지 엽서 모임, 읽기 모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매개로 해가지고 서로의 어떻게 보면은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과 대화를 통해서 이 여성이 지금 일상에서는 잃어버린 마음을 주고받는 행위라고 하는 거를 이 공간 안에서 수행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이제 이것의 그러면은 의미는 얼마인가, 가격은 얼마인가, 이거는 이제 고춧가루 10,000원 이하로 팔지 말라고 하는 남편의 어떤 가격 붙이기 하고 또 반대되는 형태의 마음에 이제 온전한 어떤 정가라는 게 있는가? 그럼 그것들은 우리는 정말 동등한 무게로 주고받을 수 있는가? 주고받을 수 있다고 그 빈티지 엽서 읽기 모임의 순간에서는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걸 벗어나고 나면 일상에서는 그게 될 수 없다라는 거. 결국에는 우리는 항상 근사치, 정가를 매길 수 없고 그걸 적당한 가격 안에서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저는 뭐 통찰 같은 것들이 묻어나는 작품이었다고 생각해서 이 작품도 저도 재밌게 잘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빈티지 엽서는 보통 이제 공동체 내에서 추문화가 되면 그 추문화 대상은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거든요. 보통은 이제 추문화가 되는 게 한국 문학에서는 어떤 공동체에 맞서다가 쫓겨나는, 추문화돼서 쫓겨나는데, 이 인물은 스스로 용기 내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볼 때 그게 좀 차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접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용기 내지 못하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거 같아. 결국 고춧가루를 팔고 있는 인생이 되는. 그러니까 용기를 내야 하는 어떤 지점에서 용기를 내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왔을 때에는 이제 결국은 자전거 포에서 고춧가루를 팔게 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그 저는- 부분에 대한 근데 추가적인 좀 납득은 있었잖아요. 이게 더 용기 있는 삶일 수도 있다. 일상의 요거를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제 남편 그럴 수 있는데 자기 입장에서는 이제 결국 용기되지 않는 삶은 거기까지 도달하게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약간 그렇게 읽었어요. 그 우리의 적들이 산을 오를 때 이 작품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그냥 변죽만 울리다 끝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뭐 봉화라든가 그 방화라든가 뭐 이런 이제 불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뭐 어떤 사이비 종교 공동체 같은 것들 그래서 뭔가 되게 의미심장해 보이는 곡선들과 장치들이 계속 있는데 그것이 사건화되지 못하고 별다른 이제 이야기가 되지 못하고 끝나버려서 왜 썼지? 하는 느낌을 읽고 나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 여러 작품들 중에서도 가장 의문부가 크게 떴던 작품이 함윤이의 우리의 적들이 산을 오를 때였습니다. 다른 분도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막 상징을 뿌려놓고 수습 못한 그러니까 노아라든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아의 방주 신화를 끌고 온 거 맞거든요. 뭐 비둘기 대신에 독수리로 치환이 되고 뭐 그 사람들이 또 모여 있는 것도 그렇고 노아라는 이름도 그렇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노아도 세상에 절멸이 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적이 오고 난 다음에 새롭게 부활한 세상의 전조로서 얘기를 하는데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자기가 리라이팅 하겠다라는 의도는 읽혀요. 왜냐면 맨 마지막에 보면 또 우리를 자기들의 이야기에 포함시켜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노건이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화를 리라이팅 하겠다라는 거는 읽히는데 그래서 내가 왜 이걸 읽어야 되지? 어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이걸 읽어야 되지? 어떤 이미지들은 있지만 신화를 리라이팅, 노아의 방주 신화를 21세기에 리라이팅 했을 때 그러면 그 의미가 왜 읽어야 되는 와야 거지? 되는데 리라이팅 했어요. 왜 내가 뭘 더 읽어야 되나? 그러니까 적의 관점에서 이걸 재리라이팅 했기 때문에 읽어야 되나? 약간 저도 의문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이거는. 저도 의문이 많았습니다. 심사위원이 읽으세요.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일단은 아마 이제 그거를 밀었던 그 심사위원은 이게 주는 어떠한 그 날것의 느낌 그리고 좀 원시적인 이게 어떤 도시인데 갑자기 이제 막 그 까마귀가 아니라 독수리 그러니까 독수리 본 적 있어요? 네. 한국에서?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아무튼 그 독수리 떼가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처럼 모습이라든가 보이죠. 너무 커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목격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모여 있는 그러한 모습도 아까 이제 무슨 뭐 노아의 방주 뭐 그런 것처럼 이게 그 어떤 그러한 일상에 우리한테 익숙한 어떤 세계가 이러한 갑자기 돌발적으로 등장한 야생의 어떤 날것들에 의해서 돌연 이제 막 낯설어지는 어떤 분위기, 무드 좀 이런 거를 추구하지 않았나. 그리고 여기에 이 노건이라는 그 남자가 이 사람이 이 함윤이가 전에 그 곰 나오는 그 신춘문예 당선자에게 되돌아 뭐였지? 네, 하여튼 네. 신춘문예 당선자의 주인공 남자 이름이 노건이었어요. 아 진짜요? 재등장한 거죠. 재등장했는데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한 거죠. 이 사람은 약간 그 세계를 이해할 법도 하다라는 식의 그런 입장인 거고. 아무튼 그래서 뭔가 이 사람들의 그런 행위가 되게 이제 좀 원시적 주술의 세계 같은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우리의 적들이 산을 오를 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게 의미화가 되지는 않는데 마치 우리가 그런 주술을 할 때 그러한 무슨 어떤 문장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잖아요. 그런 식의 주술적 효과 같은 것들을 노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집단들이. 그러니까는 약간 집시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리들이 의미가 잘 파악이 안 된단 말씀인 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의미가 네. 저는 잘 네. 느껴지진 않았다. 알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뭔가 뭐 약간의 두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진짜 이 강원도 산골 어떻게 보면 이 공간 속에서
우리가 도시에서는 도저히 마주칠 수 없는 어떤 심리 초현실적 상황들을 마주침으로써 느끼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최근에는 이제 아리 에스터 같은 영화 감독 영화 이야기할 때 엘리베이티드 호러라고 뭔가 심리적으로 우리가 잘 처음에는 몰랐던 어떠한 일상을 비틀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조화해가지고 우리 공포를 끌어올리는 그런 이야기인가? 근데 그것도 아니었고 또 그러니까 이 작품은 그냥 무드 어떤 무드. 무드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가자면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이 노아 이야기를 다시 써서 일종의 이제 사이비 종말론 종말론의 한 가지의 방식으로서 형성된 어떻게 보면 이 종교적 집단이 추구하는 이렇게 종말이 올 것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잖아요. 확신. 그 확신이 늘 제공해 주는 게 적의 존재인데 그 적이라는 게 나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형태의 발견을 저쪽에서 계속해서 요구하잖아요. 당신일 너가 것이다. 적이다. 너가 적이다. 종말이 와야 자기가 방주에서 생존할 수 있는데 종말이 안 와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말과 구원이 엮여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휴거에서 그러니까 가장 민망한 사람은 목사잖아요. 휴거를 외쳤는데 휴거가 안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지연되는 종말과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의 이 무드 이 뭔가 어긋난 세계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 무드가 이 작품의 핵심이 아닌가. 좀 더 열받는 게 그거예요. 노건은 다 알고 있어. 노건은 그 다 안배를 한 거야. 노아도 보내고 해가지고 자기가 적이 됐어. 재앙이 와야 얘네들은 끝나겠구나라는 걸 알고 진정한 주인공은 노건인 거야. 노건이야. 그래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적이 되고 노아라는 애를 거기다 투입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쭉 보다 보면 노건이 모든 걸 다 안배했어. 얘네들 소원을 내가 들어주마. 충족시켜주는 거. 내가 적이 돼서 경찰도 불러오고 해서 니네 의식을 방해하는 사람이 내가 되어주마. 그러고 난 다음에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 무리들과 그다음에 이제 노건은 여기에서 이제 발을 양쪽에 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 노아는 이 이상한 어떤 세계를 잠깐 엿보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물을 배치를 해.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얘가 다시 현실로 골목길로 자기네 집 근처로 왔을 때 되게 이제 낯선 느낌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작가의 그러한 의도나 지금 배치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무드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일종의 이제 요즘에 짜여진 각본대로 뭐 대련하는 거를 WWE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노건과 그들 사이에서는 어떤 WWE가 진행이 되는데 이 WWE가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대본을 숙지하지 않은 연기자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본을 숙지하지 않은 연기자가 그 안에서 이 WWE를 함께 목격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왜 이게 리라이팅이냐고요. 노건에 다 안배인데 사실 리라이팅은 노건이 써준 건데. 노건이가 이를테면 이제 외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종교 공동체 욕망을 실현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전에서는 대신 실현해 주는 거잖아요. 왜냐면 자기도 거기에 한 발을 걸치고.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가 설명이 안 나오잖아요. 동기가 노건이가 뭐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들의 욕망을 들어주게 된 계기라든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유라든가. 원래 그 전부터 문명화된 세계 이전 혹은 문명화된 세계 바깥의 어떤 세계에 대한 그런 그건 우리의 첫 억측이잖아요. 성숙한 그런 세계. 이렇게 의미를 읽을수록 수렁에 빠지실 거예요. 이게 연작으로 봐야 되나요? 그러면 그래서 글쎄 모르겠네요. 그 같은 이름이면 세계관 속의 인물 아니에요? 그렇죠. 이 함윤희 씨의 세계관은. 이 함윤희의 큰 세계관 안에선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네, 그러면 작품 6작품에 대한 리뷰를 다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추천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